병원에 가면 피곤해요 라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사들한테는 이 피로의 원인을 찾는 게 엄청 복잡한 숙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 피로라는 증상을 어떻게 파헤쳐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피로는 임상의학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병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질병들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피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말하는 피로는 대체 뭘까요? 그냥 졸리다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운이 없고 나른하고 에너지가 바닥나고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주관적인 경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환자분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피곤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사는 이걸 아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해요. 진짜로 근육에 힘이 쭉 빠지는 근력 약화인지 아니면 그냥 잠이 쏟아지는 졸림인지 혹은 숨쉬기 힘든 호흡 곤란인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피로랑은 완전히 다른 증상이거든요. 이 복잡한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최고겠죠?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의학 탐정이 돼서 한 환자의 사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62세 남성입니다. 네, 환자는 62세 남성이고 직업은 분석가라고 하네요. 나이와 직업.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원인을 추리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왜 찾아왔냐면 무려 서너 달 동안이나 피로가 계속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달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의학적으로는 만성 피로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냥 어제 좀 무리했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르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직장에서 잘릴까가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맞아요. 피로입니다. 자, 환자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는 집중도 잘 안 되고 퇴근하면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된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살이 빠지거나 열이 나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다른 이상 신호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체 검사 결과도 아주 깨끗했어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죠. 자, 이제 우리 의학 탐정들이 할 일은 용의자 목록을 쫙 펼쳐보는 거죠. 즉, 피로를 일으킬 만한 가능한 원인들이요. 그런데, 이 목록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환자의 피로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들 중에서 이건 용의자 목록에서 빼도 되겠다 싶은 게 뭘까요? 보기 나갑니다. A. 우울증, B. 갑상선 기능 저하증, C. 약물, D. 다발성 경화증, E. 중증 근무력증. 뭘까요? 정답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로와 피로성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는 건데요. 자, 피로는 그냥 힘들어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반면에 피로성은 근육을 계속 쓰면 실제로 힘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바로 이 피로성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증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발성 경화증은 왜 아직 용의선상에 남아있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90%. 다발성 경화증 환자 열의 9은 피로가 정말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계 문제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피로의 원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울증 같은 마음의 문제부터 갑상선 호르몬 문제, 먹고 있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몸속에 숨어있는 암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피로 환자를 볼 때 신중해지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이렇게 넓게 펼쳐진 수사망을 슬슬 좁혀가면서 원인을 찾아야겠죠.
과연 의사는 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까요? 방법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1단계, 일단 환자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고 꼼꼼하게 진찰해서 단서를 찾습니다. 2단계, 여기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몇 가지 검사만 콕 집어서 하는 거죠. 혈액검사나 갑상선 기능검사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중요한데 무턱대고 비싼 CT나 MRI 같은 걸 막 찍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성 피로의 원인을 이런저런 피검사, 소변 검사만으로 밝혀낼 확률이 고작 5%밖에 안 된대요. 5%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수십만 원짜리 검사보다 여러분이 의사와 나누는 대화, 여러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내린 의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상황을 봤을 때 우울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직장에 대한 불안감, 아침에 기운이 없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 이 모든 조각들이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죠?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공인된 우울증 설문지를 작성하고요. 필요하다면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권하고 마지막으로 상태가 어떤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이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편의 의학 추리 드라마를 본 것 같죠? 그럼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피로는 왜 피곤하세요? 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 아주 복잡한 증상이라는 거. 둘째,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셋째, 그래서 진단은 결국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는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피로가 그냥 좀 피곤한 거 이상일 때 과연 내 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